우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일타뉴스에 종종 나오셨는데 최고위원님이 되시고 나서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활동하고 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그 당이 오랜 기간 동안 비대위를 거쳤거든요. 지난번 그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지도부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그 비상계엄 선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도부가 붕괴되었고 그 이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대선까지 치르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까지 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많은 혼란이 내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당이 그런 내부의 상처를 보듬고 수습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 보듬어 안은 당의 전체 그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님들 비롯한 당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새롭게 나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이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위원님과 함께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까지 좀 반탄파가 장악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런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반탄파 표현은 결국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그 반탄이다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탄핵을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반을 차지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고 또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좀 그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때 좀 더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복합적이거든요. 그때는 탄핵을 찬성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막 굳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 우리 당이 아예 그 당론으로 탄핵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당원들도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은 되었고 그 탄핵 결과 치러진 대선에서도 저희들이 사실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사실 과거 대선하고는 좀 달리 당의 그 대응이 아주 지리멸렬했거든요. 거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세워서 또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하면서 사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던 김문수 후보가 그 선거운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었고 또 많은 뭐 국회의원님들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은 뭐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강렬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 사실은 그분들의 강렬한 이 당원들의 뜻이 이 반영이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탄핵 반대의 그 목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지도부에 그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의 그 여론 또 당 지지자들의 그런 주장과 그런 열정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당론이 탄핵 반대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탄핵 반대 지도부가 그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과정이 그때 당시에 탄핵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는 사실 좀 김문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 과정을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을 때부터 처음 둘이 앉아서 캠프를 구성을 해서 제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경선 캠프를 이끌었었고, 그 과정에 이제 우리 당의 이 대선 후보로서 전당대회 선출되고 나서 다시 이제 당의 그 지도부로 만들 땐 제가 비서실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선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승복 선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뒤에까지 이어왔고, 또 전당대회까지 같이 치렀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좀 그 회한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선 때는 사실 그 한 몸처럼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 선거를 위해서 뛰었는데, 대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한동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했으면 폐인이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 타고 국토종단 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다가 중간에 구미쯤에서 포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고 나서 좀 동력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치러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그 김문수 후보와 다른 장동혁 후보는 좀 이 보는 시각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 패배의 요인이 우리 내부 분열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 사무실도 찾아가고 집도 찾아가고 뭐 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단일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는 대통령 후보 빼놓고는 다 내주겠다는 말을 공언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단일화하자는 그 메시지가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단일화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졌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그리고 사실 대선 기간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을 돕는다고 하는데 돕는지 안 돕는지 모를 막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이 보수 단일되고 보수가 분열하면 망하고 뭉쳐야 산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어땠냐면, 대선에서 진 것이 이게 대선까지 온 것이 바로 탄핵을 찬성한 무리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고 지금 오늘날 이재명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피의식이 강하고, 그게 분노가 있어요. 더군다나 대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별로 돕지 않았다, 이런 데 대해서도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게 막상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김문수 후보는 대선에 대한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뭉쳐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그러나 주된 유권자인 당원들은 이거 저 대선에 패배하게 하고 탄핵을 거치게 한 이 사람들을 분리해서 당에서 격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격정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유권자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 쉽게 말하면 한동훈을 뭐 내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마음속에 있는 말과 그 겉으로 저 하는 말을 다르게 할 줄 몰라요. 너무 순박한 분이고 순수한 분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늘 옆에서 느꼈는데, 그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 이 격앙되어 있는 당원들의 생각을 거기에 부응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러나 우리 당은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결국은 당원들이 좀 그 지지자들이 대선 때 찍었던 지지자들도 우리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전한길 강사와 한동훈 전 대표 누구를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사실 당대표는 공천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든가 당대표는 원론적으로 그 공천에 대해서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 상향식 공천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구를 공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이게 그분은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제 주위에서도 한 1000여 분이 그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직접 그 문자 메시지로 공격하신 분은 한 500여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은 마지막 단계에서 2300표 지는데 굉장히 큰 좀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 여론조사에서 20%나 앞서고도 당원 투표 5% 전후에서 지는 바람에 결국 전체적으로는 지게 된 거거든요. 그 당원들의 마음은 사실 당을 아끼는 마음이고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음은 뭐 우리 쉽게 표현해서 뭐 고름이 살이 되느냐, 배신자는 뭐 용서하면 안 된다. 당에서 격리하고 순수한 우리 당의 그 진정한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싸워 나가자. 내부 총질하는 자들 전부 다 처단해라.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너무 끝까지 하시는 바람에 좀 표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패인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마음이 아프죠, 저는. 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앞으로의 행보에도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리고 김문수 최고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이런 행보를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이 판단하시는 내용은 뭐 전적으로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빠른 시일 내에 면회를 하겠다. 네. 내가 대표가 되면 직접 면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나서서 그런 약속 하지도 않았던 제가 또 표 얻으려고 손들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두 분은 뭐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동혁 대표가 당의 대표시니까 예를 들어 최고위원 전부 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자고 하면 저는 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와서 또 제가 또 나서는 것은 조금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당대표가 같이 가자고 결정을 하면 같이 가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제가 그걸 거절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함께 뭉쳐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당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뭐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할 때 제가 봐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강하게 반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쭤볼 것이 지난 주말이었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함께 정치가 어렵다면서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지금 좀 어려운 입장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참 장동혁 대표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최고위원이 대부분 있고 아마 제 혼자 저항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때는 장동혁 대표께서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거기에 뭐 지명직 김종혁 뭐 이런 분들 다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었고 또 저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다 한동훈 대표를 아주 지원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일종의 내부의 단일 대우 형성에 방해가 되고 내부 전력을 소모시키는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정리하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그 점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정하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인터뷰하면서 그렇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는지는 한번 경청해 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언론에 나오니까 그게 오늘 제가 한 수십 건의 항의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당의 입장에서 당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를 뭐 징계를 하든 처벌을 하든 반드시 상대방이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 그러냐 변명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훈 대표 입장도 한번 경청하고 장동혁 대표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당원들은 그거 뭐 들을 게 뭐 있냐 한동훈 이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비판하는 저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 당원들이 지금 격앙돼 있구나. 그런데 우리 왜 저 재판 받아도 가면 마지막에 가면 피고인 최후 변론하시오. 말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들어보잖아요. 심지어 우리 법과대학 다닐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쫓아낼 때 물어보잖아요. 네가 왜 지혜의 뭐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네. 뱀의 뭐 꼬임을 빠진 이야기를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법과대학의 교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반드시 처벌할 때는 변명할 기회를 줬다. 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고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고 처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처분을 할 때 그런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분을 하면 그 절차가 잘못으로 있어서 아무리 이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취지에서 조금 그래도 우리 당이 일종의 부작용 내지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경청해서 들어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조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쭉 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지금 우리 당원들이 분노하고 격앙되어 있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하루 또 돌이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또 우리 당의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서 당을 직접 막 공격하는 그런 패널들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생각보다 참 어렵겠구나. 장동혁 대표가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진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저도 장동혁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도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시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 문자 메시지 받는 것보다도 당원들이 이렇게 이 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네. 생각에 저도 우리 그 지지자들이 받은 상처를 또 어루만지는 것이 이게 당지도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고민할 것이 또 있죠. 또 네. 지난 주말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중앙부처 조직 개편안, 최고위원님께서는 또 이번 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더라면 지금 교도소 가 계실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이 되었는데 그게 선고되어서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어서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고 그러면 법정 구속되어서 교도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되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교도소가 있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윤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면요. 검찰 검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제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 검사들은 손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검찰 해체, 검찰 수사권을 뺏고 이 모든 것이 사적인 감정 아닌가? 이 검사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갈 뻔했다. 천신만고 끝에 내가 대통령이 된 건데 검사들만 없으면 내가 좋은 세상에 살 것 같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 기능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자 한다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수사를 하든 어느 누가 수사를 하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이 수사를 해야 수사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예를 들어 처벌을 받는 사람도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중대범죄든 뭐든 수사를 하는 기관을 중요범죄 수사 또 일반 범죄 수사 전부 행정안전부 산하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준사법기관인 그 검찰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도 일반적인 지휘권에 한정하고 검찰총장도 일반 검사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는 뭐 어떻게 하도록 참 규정을 하고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지휘를 보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사실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최근에 경찰국을 두고 경찰 인사를 통제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을 전부 다 행정안전부에 두고 강력한 그 지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이건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직 공무원이 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소속인 경찰이 권력자의 그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우리가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피해를 입어도 상대가 권력자의 줄을 대면 수사가 안 된다든가 수사가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법률 전문가인 법무장관조차 정성호 법무장관조차 이것을 그 법무부에 두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행정경찰이 수사를 해서 마음대로 그 처리를 하게 되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 보완적으로 수사를 해서 가해자가 바뀌었는지도 보고 또는 이게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도 보고 하는
권한을 주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완전히 이제 권력 잡으면 그 옛날 일제시대 헌병대가 수사하듯이 그런 식의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검사의 힘을 빼는 것까지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재판에 넘긴 검사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검사들의 모든 권한을 뺏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권한을 뺏어버리고 나서 새로 등장하는 수사기관은 이것은 사법적인 통제 내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고 권력자의 인사권에 의해서 모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는 한풀이가 될지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무소불위의 그런 입법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최근 대구시장 출마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부인하시긴 했지만 또 실제로 내년 재보선이나 그 이후 선거를 두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셨는데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 대구시장 선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고 논란도 벌이고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뭐 1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까지 거기에 뛰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궐선거든 또는 뭐 다른 선거든 어쨌든 정치인이 자기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기회가 있으면 또 심판을 받아야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당신 대구시장 선거에 참여할 거냐 하면 지금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든 기회가 오면 뭐 지방선거든 또는 보궐선거든 그것은 그때 봐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보수 단일조를 만들어서 뭐 완전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일당 독재로 가려고 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기도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전략사령부가 되어 있는 최고위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우리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또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전원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 국회 경력도 다른 분들 다 합친 것보다 제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대변인까지. 네. 해서 제가 22년 동안 우리 당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압도적으로 기간이 길죠. 다른 분들 아마 다른 분들 다 합쳐도 제만큼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또 우리 당이 단일 대우로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저는 늘 고민하면서 때때로 제 입장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도 드리고 이게 이럴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방향이 가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제가 기다렸다가 내 생각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럴 것 같다, 이유는 이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 그러냐 했는데 다음날 보면 제가 한 말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우리 당이 이제 빨리 수습하고 단일 대우로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당이 되고 든든한 당이 되도록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